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도 잘 보지 않고 이런 곳이 있는 줄은 잘 몰랐는데 저희 딸아이가 알려줘서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이런 재미있는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네요. 이걸 가르쳐 준 딸이 저더러 여기에 직접 사연을 보내보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라디오 사연들을 보내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라디오를 즐겨 듣는 제 아내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사연들을 자주 보내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럴 일이 없어져 버렸네요. 저는 사실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 얼굴 한번 본 적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져서 이름도 없이 걷어졌다더군요. 시작부터 기구한 제 팔자였지만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부모님 탓하며 미워하는 것도 일면식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지. 저처럼 부모라는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미워할 대상이 아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려서부터 저는 자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속상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를 나무랄 수 없으니 그저 제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고아인 것도 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가 없는 것도 다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다 생각하며 지냈죠.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살면서 꿈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저는 자기 혐오에 빠져 노력해볼 생각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대학도 못 갈 것을 공부해봐야 뭘 하나 싶었고 꿈이라고 꿔봤자 이룰 수도 없다 싶어서 꿈도 가져보지를 못했네요. 꿈꾸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마음에 걸렸던 건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비겁한 겁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계속 버림받고 포기당하면서 상처를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차피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속상할 일도 없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는 일을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고립되어 가며 꿈도 목표도 없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기에 당장 먹고 살 궁리를 하며 일을 구해야 했지만 그것도 다 굶어 죽기 싫었을 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죠. 그냥 연명하듯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게 20대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못난 모습이었을까요? 그랬던 제가 한 여자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제가 감히 거들떠도 보지 못할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음대 출신의 부잣집 딸이었던 그녀는 공사판 먼지밥을 먹는 저와는 애초에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사람 인연이 어떻게 그런지 친구를 따라 억지로 끌려간 성당에서 고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그녀를 보게 되었고,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저는 그날 이후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고, 마음에도 없던 종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매번 꾸밈없는 제 진심을 전달했고, 몇 달의 끈질긴 구애 끝에 그녀 역시 제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쟁취해낸 저는 그녀와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제 얼굴도 봐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사실 저도 단번에 허락을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잣집에서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란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고 저는 애미애비도 모르는 공사판 무지랭이였으니까요. 그 집에서는 저희를 갈라놓겠다고 별의별 수를 다 쓰셨습니다. 제 일자리를 뺏어가 버리시고 신앙심 깊던 따님을 성당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셨죠. 집에 감금이라도 시키듯 옴싹달싹 못하게 하시며 어떻게라도 저희를 멀어지게 하려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겨우 그 정도로 헤어질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 정도로 포기할 수준이었으면 애초에 결혼까지 고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욕심을 낼 만큼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녀 역시 가진 것을 버릴 만큼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신지 처가댁에서는 끝내 저희를 반대하셨습니다. 죽겠다고 발악하는 아내의 절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결국 아내는 집을 나왔고 저희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둘이서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허락을 받아내고 싶었고 저도 사위로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사정을 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네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여태 부모님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을 텐데 괜히 나 같은 놈을 만나서 부모와 인연을 끊고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마저 소리 소문 없이 치러야 했으니까요. 너무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마지막까지 나를 두고 떠나도 된다고 몇 번이나 물었죠. 하지만 겁쟁이인 저와 달리 그녀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다 포기하고서라도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나를 선택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 노가다밖에 없던 저는 아내를 만난 뒤로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중장비 자격증도 따고 쉴 새 없이 일을 다녔고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봤자 저는 아내가 누리던 것에 손톱만큼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물질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럴 필요 없다 말했지만 제가 마음속 깊이 느끼던 죄책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 혼자 고생했으면 싶었지만 아내는 사지 멀쩡해서 집에서 놀고 있겠냐며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다니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우리는 늘 서로에게 가진 것을 양보했고 서로에게 더 많은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죠. 제가 어쩌다 맛있는 것을 얻어 안 먹고 곱게 챙겨가면 별것도 아닌 그걸 받아들고 고맙다며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집에 살았을 때는 그런 건 발에 채여도 먹지 않았을 사람이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챙겨와 준 것이 그렇게 고맙다며 다른 건 바라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얼마나 고마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항상 조금 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미안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에게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예쁜 딸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내가 아빠가 된다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아내와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이상 저도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려면 아내가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저 혼자서 세 식구 넉넉히 살 만한 정도로 벌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애까지 생긴 와중에 새빵살이를 할 수도 없었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처가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어찌 아시고 아내에게 저 몰래 연락을 해오셨더군요. 그래도 내심 손녀 소식에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으실까 기대했는데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아이를 위해 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 같은 애비 밑에서 애가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는 저를 택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이의 앞날이 달린 일이라 더 고민이 많았을 텐데 아내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부모의 사랑이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게 맞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그 뒤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돈 벌 궁리를 해보기는 했지만 남의 밑에서 일을 해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 생각했었는데
결국 큰 돈을 만지려면 저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겠더군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아내와 제 딸 덕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늘 안전장비가 아쉽곤 했는데 제 경험과 불편에서 착안하여 장비를 만들게 되었고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모태가 되는 일이었네요. 처음에는 작은 창고 하나 얻어다가 아름아름 배워 만들던 저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납품처를 뚫고 다녔고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사업을 키워 제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딸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 뒤에는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사업을 열심히 키워가며 저도 드디어 제대로 가장 노릇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서야 아내를 위해 뭐든 해줄 만한 여유가 생겼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너무 늦었네요. 늘 제 옆에서 기다려줄 거라 생각했던 아내에게 병마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던 저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나를 달래는 아내가 가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그 상황에서도 아내는 끝까지 저와 딸아이 걱정만 했어요. 여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여보, 우리 채윤이 당신 혼자 잘 키울 수 있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딸을 아껴주는 사람이잖아. 당신한테 그 많은 짐을 지워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여보, 꼭 우리 딸 지켜줘. 부탁해. 그 뒤로 저는 아내 없이 홀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이후로는 엄마 아빠 두 명의 몫을 해야 했습니다. 많이 모자란 아빠였지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딸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먼저 보낸 후회 속에 살면서 하나뿐인 딸은 어떻게든 고생시키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다는 거, 갖고 싶다는 거 안 챙겨본 적 없었고 옆에서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아라서 부모 사랑은 잘 모르지만 내 아이만큼은 많이 사랑받고 엄마 없이도 제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예쁘게 자란 딸아이는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게 잘 자라 사회인이 되었고 어느새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세상 누구보다 귀한 내 딸인데 그런 딸이 누구를 데려온들 별로 달갑지 않았죠. 아빠, 인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거야 직접 봐야 알겠지. 솔직히 어떤 대단한 놈인들 우리 채윤이한테 부족하지 않겠니? 아빠도 참. 아빠가 아무리 딸바보라지만 인우 씨 학벌도 좋고 사람도 좋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히 트집만 잡지 말고 좋게 봐줘. 알았지? 채윤이는 제가 혹시라도 예비 사위에게 못마땅한 말이라도 할까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저도 한때 반대당한 입장이라 그런지 딱히 반대를 하거나 흉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위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채윤이 말처럼 반듯한 집에서 잘 자란 자식 같더군요. 괜찮은 학벌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 내 딸 데려가서 굶길 일은 없을 것 같았고 사실 조건으로만 따진다면 흠잡을 구석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딸애가 좋다니 애초에 반대할 생각도 없었지만 긴장해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조용한 모습에 그래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댁도 두 분 다 공무원을 하셨고 자제분들을 잘 키우신 듯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 아래 두 아이 뜻대로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고, 저는 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딸에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고, 신혼집도 결혼 준비도 자기들 힘으로 하겠다 말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도 딸아이는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도 딸이 고생하는 꼴은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가 저를 찾아와 먼저 도움을 구하더군요. 아버님, 사실 예전부터 채윤이가 결혼은 저희들 힘으로 하자 말했었고, 저도 웬만하면 저희들 힘으로 하고 싶은데, 요즘 금리도 너무 높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상황이 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저희 형편에 맞는 집들은 하나같이 형편없고, 그런 곳에서 채윤이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도움을 좀 주실 수 없으실까요? 물론 채윤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말입니다. 애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요즘 사람들이 집값 감당하기 어디 쉽겠습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사위가 먼저 도움을 구하더군요. 저야말로 제 딸을 고생시키기 싫었기에 사위의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와줬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게 뻔한지라 사위가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겠다 했죠. 덕분에 아이들은 더 힘들게 발품 팔지 않고 괜찮은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걱정되던 제 마음도 조금 놓였습니다. 사위가 집 사는데 많이 보탰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처음에는 혼수해준다는 것도 거절하던 딸이 제가 혼수를 넣어주겠다는 말을 굳이 거절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만 모르게 제가 결혼 준비에 거진 다 보태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욕심껏 해달라고 했으면 내가 더 편했을 것을. 채윤이는 늘 아빠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착한 딸이 좀 더 욕심을 부리고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그렇게 하나뿐인 딸아이를 시집 보낸 뒤로 저는 적적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출가를 하고 나자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매주 놀러 오라 하고 싶었지만 저도 주책맞게 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애들도 신혼인데 자기들끼리 재밌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우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쯤 오면서 사돈댁에는 거의 매주 드나든다는 것을 듣고는 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상황을 보아하니 시댁에서 자꾸 애들을 오라가라 하는 것 같은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 딸은 시댁 눈치 보며 매주 그 댁으로 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바쁜 딸아이가 저를 보러 오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사위마저 바쁘다고 혼자 와서는 괜히 내 눈치까지 보는 것을 보고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죠. 아빠, 오늘은 나 혼자 왔어. 오빠는 시댁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거기 갔거든. 그래도 아빠는 나만 있으면 되지? 나야 뭐 너만 오면 그만이지만 너는 괜찮은 거 맞냐? 혼자 오느라 괜히 고생한 거 아니야? 고생은 무슨, 오빠가 미안하다고 여기 앞에까지 태워주고 갔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갔어? 안 그래도 오빠는 올라온다 그랬는데 급한데 내가 그냥 가라 그랬어. 괜히 왔다 갔다 시간만 잡아먹지 뭘. 딸애가 제 앞에서 사위놈을 애써 감싸려는 게 보이더군요. 그놈이 나를 무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이 사위 때문에 내 앞에서 미안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불러 앉혀놓고 혼이라도 내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장인이 사위 불러다 그럴 수도 없고, 사위도 아직은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며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진심으로 애원하던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편해진 건지 이놈이 은근히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게 보이더군요. 내 거 스테이크는 바짝 익혀주세요. 그 핏기 없게. 아버님, 누가 비싼 스테이크를 그렇게 먹어요? 내가 젊어서 이런 걸 못 먹어봐서 그래. 이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거지.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그러셔야죠. 사업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꽉 막혀 사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에이, 고기 취향 가지고 무슨 그런 말까지 해. 우리 아빠 그래도 신세대야. 그치? 그래, 이서방 말도 맞고 우리 딸 말도 맞다. 장인이 고기를 태워 먹던 말던 사위가 그런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딸의 생일날이라 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도 사위는 제게 뒷말을 붙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은퇴하시면 대학원을 들어가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첫 학기 등록금을 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 그 대학원 학비가 많이 드는 거냐? 글쎄, 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 우리도 그냥 아버님 기분이라도 좋으시라고 해드리는 거지 뭐. 아마 장학금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사돈이 참 대단하시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장학금까지 생각하시고 말이야. 배움의 때가 어딨나요? 사람이라면 무릇 죽을 때까지 항상 배우고 익혀야죠. 말 나온 김에 장인어른도 공부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셨다고 하던데 요즘 세상에 사업하시는 분이 고졸인 건 좀 그렇지 않으세요? 글쎄, 나도 이것저것 공부는 했는데 학위를 딸 생각은 못 해봤네. 뭐 대학 졸업장 갖다 쓸 곳도 없었고 말이야. 그래도 있으면 다 쓸 데가 있죠. 고졸이랑 대졸은 다르잖아요. 장인어른도 너무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방통대라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요즘 체운이 없어서 적적하시다 하셨다면서요. 심심할 때 공부도 하시고 학위도 따시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사위가 갈수록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돈만 있지 배운 건 없고 고아라는 걸 의식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놈이 내가 하는 일은 거저먹는 일이라 생각했는지 자꾸만 내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더군요. 그래, 자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나? 하기야 직장 생활하면 다들 바쁘고 힘들겠지. 일이야 항상 그렇죠 뭐. 근데 저희 사정이 남들이랑 같은가요? 어차피 채윤이야 임신하면 일 쉬게 할 거고 저는 여차하면 장인어른 밑에서 일 배우면 되죠. 자네가 우리 회사 일을? 허허허, 글쎄다. 예? 설마 장인어른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나중에 사업체 누구를 주시려고 그러세요? 채윤이야 그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요. 글쎄, 우리 회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되물림을 해줄 생각도 없었고 내가 그만두면 회사도 새 주인 찾아야지. 아이 접을지도 모르겠고. 예?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장인어른이 밑바닥부터 고생해서 키우신 회사인데 그런 걸 가족도 아닌 남들한테 그냥 내어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사위가 없으면 몰라도 제가 있는데 뭐하러 그러세요? 그렇다고 자네가 이쪽 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나? 에이, 어차피 사업이야 다 거기서 거긴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일 저라고 못하겠어요? 사실 저는 미리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장인어른 회사 꾸리시는 거 보면 너무 고여 있잖아요. 이럴수록 젊은 인재가 나서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가야죠. 저는 장인어른이 부탁만 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아니, 솔직히 사위가 남도 아니고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저한테 물려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 그렇다고 자네가 진짜 내 아들은 아니지 않나? 앞으로 괜히 그런 얘기 꺼내지 말고 하는 일이나 더 열심히 해. 헛바람 들어서 우리 딸 고생이나 시키지 말고. 제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딸이나 저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사위가 왜 제 일에 말을 얻는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속상할까봐 딸에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위 될 놈을 잘못 봤구나 싶어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아쉬울 때야 누구나 절절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모습이 꼭 예전의 내 모습같이 보여서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딸아이와 사위의 사이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이 제게 매번 사위에게 선물 받았다며 자랑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그래도 내 딸은 사랑받고 행복하구나 싶어 다행이었죠. 사위가 장인 무서운 줄 모르고 버릇없이 굴어도 지들끼리 좋고 내 딸만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면전에다가 욕을 해도 괜찮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위가 옆에 웬 여자를 태우고 다정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멀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옆에 나란히 앉아서 웃고들 있는 것을 보니 그냥 흔한 사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딸아이에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윤아, 그 이서방이랑 너랑 무슨 일 있냐? 사이 좋아? 무슨 일 말이야? 왜? 신혼인데 설마 싸우기라도 했을까봐?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이서방이 옆에 웬 여자를 태우고 가는 걸 봤는데 말이다. 그냥 아는 사이 같지 않고 너무 다정해 보이는 것이 둘 사이가 영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저는 혹시 몰라 찍어둔 사진까지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나도 아는 사람이야. 오빠 회사 동료거든. 둘이 입사 동기라서 워낙 친하고. 그건 아마 일 때문에 같이 차 타고 가는 걸 거야. 아니 아무리 친한 회사 동료라고 그래도 결혼까지 한 놈이 다른 여자 앞에서 이렇게 실실 웃냐? 아빠, 남녀간에도 친구할 수 있지. 왜 그래? 하여간에 이놈 결혼 전에는 나나 너한테 깍듯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너한테 잘하는 것만 믿고 참아주고 있었더니 다른 여자 앞에서 눈웃음이나 실실 흘리고 말이야. 너만 괜찮으면 내가 이서방 만나서 혼 좀 내줄까? 아빠, 나 정말 괜찮아. 아빠야말로 오빠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아빠가 오빠를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아빠가 사업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얼마나 걱정을 하는데. 아니 내가 언제 그놈을 나쁘게 봤다고 그래. 이거 봐. 지금도 사위한테 그놈이라 그러고 별것 아닌 일로 오빠 바람 피는 거라고 의심하고 아빠가 오빠한테 믿음이 있거나 오빠를 좋게 봤으면 이런 의심도 안 했겠지. 솔직히 오빠가 아빠를 아직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아빠가 너무 무섭다고 그러네. 그래서 나 혼자 갈 때도 많았고 일부러 두 사람만 있는 자리 안 만들려고 한 거야. 아빠, 오빠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 그런 모습을 더 봐주고 제발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나 잘 살게. 응? 그래.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 아빠도 니들 이간질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어. 딸아이가 오히려 사위를 감싸고 돌며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섭섭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정말 딸의 말처럼 그동안 사위를 나쁘게만 본 건가 뒤돌아보게 되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들도 가만히 있는 며느리 오해하고 나쁘게 보는 사람 많던데 장인이라고 사위한테 편견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위가 했던 말들도 어쩌면 다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걱정하는 얘기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내가 편견 때문에 사위를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해줬더니 그 친구도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며 저를 이해하더군요. 아하, 네가 딸바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차 같이 타고 가는 것 가지고 무슨 그런 의심을 하냐. 네가 요즘 애들을 너무 몰라서 그래. 요새는 직장 동료로 남자 여자 따로 없지. 그렇다고 뭐 스킨십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라며? 아니 근데 둘이 앞에 나란히 앉아서 너무 다정해 보였다니까. 아이고, 딸애도 별일 아니라 했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네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딸 시집 보내고 외롭다고 노래를 불렀잖냐. 예쁜 딸 뺏어간 놈이라 생각하니까 꼴배기가 싫었겠지. 잘 사는 애들 괜히 괴롭히지 말고 이참에 나랑 여행이나 같이 가자. 너도 이제 자식 없이 사는 연습도 해봐야지. 친구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며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애들한테 관심을 끄라고 하더군요. 사실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둘이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결혼한 뒤에는 저도 꼼짝없이 집에만 있기는 했더군요. 솔직히 딸이랑 다니는 게 재밌지 친구놈이랑 가는 게 뭐가 재밌을까 싶었지만 저도 이제 정말 홀로서기를 해야 하기에 마지못해 여행을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여행이라 저도 조금 설레이는 마음에 일찌감치 비행기에 타 있었습니다. 곧이어 승객들이 줄지어 탑승을 하며 저는 곧 비행기가 이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저기 다들 가족과 커플들끼리 온 것이 보여서 그런지 저도 제 아내와 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결혼하고도 예전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으련만 장인한테 딱딱하게 구는 사위놈 때문에 그럴 겨를도 없었네요. 갑자기 사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내 뒷자리에 앉은 남자가 우리 사위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사위가 제주도행 비행기에 있을 리도 없고 잘못 봤다 싶어 고개를 돌리려는데 옆에 여자도 눈에 익더군요. 다시 쳐다보니 분명 사위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내 딸이 아닌 회사 동료라던 그 여자였습니다. 둘이서 커플티까지 맞춰 입고 여보 자기 하면서 알콩달콩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둘이서 뽀뽀하고 귓속말하고 그 난리를 피우느라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우리 딸 놔두고 어딜 가나? 그제서야 제 얼굴을 쳐다본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아직 탑승이 끝나지 않아 게이트가 열려 있더군요. 역시나 캥기는 놈은 제 발을 저리기 마련인지 사위는 저를 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젊은 놈이 지가 뛰면 내가 헥헥거리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지 빠르지도 않은 걸음으로 나 살려라 도망을 가더군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젊어서부터 노가다로 근육을 다져온 제가 사무실에 앉아만 있던 사위놈을 못 쫓아갈 리 없었네요. 얼마 도망도 못 가서 제게 목덜미가 잡힌 그놈은 제게 살려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까 옆에 그 여자는 언제부터 만났고 내 딸 몰래 둘이서 밀회 여행이라도 떠나려고 한 건가? 아니 아주 대놓고 뽀뽀하고 부비고 난리가 났더구만.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그러고 다니라고 내 딸 몰래 큰돈 주고 그동안 그따위로 구는 것 두고 본 줄 알아? 사위는 거짓말을 할 생각도 없는 건지 순순히 자백을 했고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사위의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피떡이 되도록 패고 싶었지만 딸에게 그놈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위를 데리고 딸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채윤이에게만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그놈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놈이 정말 제정신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는지 그 여자도 이놈도 다들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딸은 이런 놈을 감싸돌기나 하고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요? 도착하기 전까지 내내 잘못을 빌던 사위놈은 내 딸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안면을 몰수하고 순식간에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채윤아, 내가 이놈을 어디서 만난 줄 아냐? 이놈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있더구나. 그것도 옆에는 저번에 그 여자랑 같이 말이야. 나를 보더니 도망가는 걸 내가 뒤따라가서 잡아왔다.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도망을 가겠어? 내가 그때도 분명 이상하다고 했잖니. 둘이서 커플티까지 맞춰 입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그냥 회사 동료 사이에 할 짓이냐? 아니야 여보, 장인어른이 다 오해하신 거야. 회사 워크숍을 가는데 그럼 동료랑 떨어져서 가겠어?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귓속말 좀 한 건데 그걸 보고 장인어른이 이러시는 거야.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못마땅해 하셨으면 이런 오해를 하실까? 난 정말 억울한데 장인어른이 화가 나셔서 나를 때리기까지 하셨다니까? 아니 이놈이 아까는 집으로 다 실토해놓고. 아빠 또 그랬어? 오빠가 뭘 하는 걸 봤다고? 채윤아,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아빠 노안 아니다. 바로 뒷자리에서 그러는 걸 설마 내가 잘못 봤겠니? 아빠, 우리 부부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아빠가 나서? 저는 또 사위를 감싸는 딸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데도 딸아이는 여전히 사위를 믿고 있는 듯 했죠. 이놈이 평소에 내 딸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내가 지를 오해하고 음해한다 하는지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편을 드는 것 같던 딸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갑자기 왜 그러는가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사위와 그 여자의 외도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들과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누가 봐도 외도가 확실한 모습들이었죠. 아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괜히 이렇게 고생을 해? 이딴 놈 정도는 나 혼자도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말 못했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이렇게 다 알아버리면 나 아빠한테 창피하고 죄송해서 어떡해. 뭐? 그럼 채윤이 너는 그동안 이놈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이 인간이 워낙 거짓말을 잘해서 말이지. 매번 회사 동료라면서 나를 예민한 사람 취급해서 나도 도리가 없었거든. 근데 아빠가 나한테 말해주고 그 뒤로 쫓아다녔지. 그랬더니 이러고 다녔더라고. 여보, 그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오해? 뭐가 오해야? 왜? 너는 회사 동료랑 키스하고 모텔 다닌다고 변명할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술김에 키스한 적 있어. 근데 정말 딱 한 번이었고 모텔에 간 건 술 마시다가 잠시 술 좀 깨려고 들어간 거야. 당신 내가 취해서 들어오는 거 싫어했잖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정성스레 하는 사위놈을 보니 갑자기 애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도움도 안 될 그런 소리를 지 입으로 짓거릴까 싶어서 말이에요. 딸아이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같은 생각인 듯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불쌍해서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차분하게 할 말을 하는 딸애를 보니 저도 덩달아 진정이 되더군요. 딸아이는 더 들을 생각도 없다며 그놈 입을 다물게 했고 준비해놨던 이혼 서류를 내밀며 미리 싸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네가 그년이랑 여행 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니,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바람난 여자랑 여행하는 놈이 가족 카드로 결제를 해?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성질도 없는 바보인 줄 알았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고 이 집에서 일주일 내로 네 짐 다 빼서 나가. 집 팔기로 하고 부동산 내놨으니까.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동명의 집을 왜 당신 마음대로 해? 지금 이 집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여기 갖고만 있으면 더 오를 거라고. 올라봤자 거기 네 몫이 얼마나 되겠어. 어차피 여기 네 돈 들어간 거 얼마 없지 않니? 우리 아빠한테 돈 받아놓고 너는 시댁에서 해주셨다고 나한테 생색 엄청 냈지? 그러면서 우리 아빠한테는 한번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시댁만 끌고 다니고 네가 바람핀 거 알기 전부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정 떨어졌어. 근데 분수도 모르는 놈이 바람까지 펴? 너 같은 놈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실수다. 딸아이는 그 길로 짐을 들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가, 울지 마.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아. 나도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우는 거야.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계속 못난 모습만 보였잖아. 근데 나도 정말 몰랐어. 연애 때는 얼마나 나한테 끔찍했다고. 아빠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런 내가 너무 바보 같고 죄스러워.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채윤아, 사람 속은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거야. 게다가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놈이 어디 있겠니? 그래도 늦지 않게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하자. 응? 제게 미안하다며 우는 아이를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딸아이 잘못이겠나요? 잘못을 따지자면 바람난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 다음은 같은 남자로서 그런 놈 본색 하나 못 밝힌 제 죄가 크겠죠. 딸아이는 하루빨리 합의 이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놈은 뭘 더 바라는 게 있는지 이제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터져버린 딸은 사위의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내연녀의 외도 사실을 퍼뜨려 버렸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 두 인간은 하루아침에 봉변을 당했고 어찌되었는지 둘 다 퇴사를 하고 헤어졌다 하더군요. 그 뒤로 결국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딸은 상간녀와 사위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내며 사위와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히 이혼 때문에 상심하는 건 아닌가 했던 제 걱정과 달리 딸아이는 오히려 개운하다며 제 앞에서 웃어 보였죠. 물론 제 걱정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는 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저도 딸아이를 위해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 즐거워지는 법이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렇지 않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지는 날이 오겠죠. 그 뒤로 딸아이는 이직까지 하며 새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듯 보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혼자가 편하다며 저더러 자꾸만 놀아달라 하네요. 솔직히 딸애만 괜찮다면 저는 딸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딸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니 말이죠. 물론 한번 잘못된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 어떤 큰일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딸애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려 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